특집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 와, 정말 아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유권자로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진가를 우리가 정책 공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확인하면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감동을 하기도 하고 함께 가야 하는 정말로 동지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분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한번 채워 나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중앙대학교 문해창작과 교수로 계시는 방현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현석입니다. 제가 작가라고 소개를 먼저 한 이유는 범도라는 그 소설 제 옆에 보이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일대기를 1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시면서 역작으로 2권으로 냈는데 정말 이걸로 엄청나게 알려지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인간 이재명이라는 지난 3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이 나왔던데 그 책도 직접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만드는 작업을 총괄을 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특정 정치인을 그렇게 조명하는 책을 또 내셨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방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모르는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유세도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렇게 왜 우리가 이재명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추종하거나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왜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뭐 학교를 같은 시절에 다녔죠. 그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3년 전에 그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또 인터뷰도 하고 또 특히 제가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쓴 일기를 다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13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썼던 일기가 6권 있는데 그 6권을 읽으면서 인간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거기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의 삶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사하고 실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인한테 직접 뭐 거의 취조에 가깝게 공세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듣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을 가장 깊이 있게 이렇게 탐구하고 또 이것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하신 분이시군요.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깊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인연의 출발은 그러면은 이제 중앙대학교 다니실 때 80년대 입학을 하시고 또 이재명 후보는 82년도 입학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학생 운동을 했어요. 중학생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일한 친구들이 다 82학번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거의 82학번하고 같이 다녀서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이 80학번이 아니고 82학번입니다. 그때 우리 82 동기들이 다 같이 일한 그 후배들이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그 당시에 학생운동의 멤버로 좀 들어오도록 했는데 실패했죠. 다. 실패했다. 그때 이제 본인이 나는 지금 할 수가 없다.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그때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저기 운동권에 들어오질 않았죠. 그래서 집회나 뭐 이런 데는 나타나질 않았었고 이제 근데 가두투쟁 막 싸울 때는 나타났다가 또 끝나면 사라지고 했던 학생이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생계 문제가 일차적으로 본인,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랬죠. 당시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네. 동의를 했지만 어쨌든 바깥에서 장학생이었고 예, 특히 이제 월급을 받는 장학생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장학생이 중앙대학교에서 선호 A라는 장학생이었어요. 선호 A 장학금. 네, 선호 A 장학금은 뭐 등록금 전액 면제에다가 월 20만 원 생활비를 지급받는 예. 장학생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공장에 다녔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8개월 전까지 공장에 다녔으니까 그때 받았던 월급의 3배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매달 받고 다닌 학생이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대학에 입학 중앙대 법대에 4년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네. 입학 그러면은 8개월 전까지 공장 생활을 했습니까? 네. 그 대학교 들어오는데 딱 공부한 기간이 8개월뿐입니다. 8개월 공부해서 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왔죠. 그 당시에 이제 학력고사 시절인데 네, 학력고사 보기 전에 첫 모의고사 8개월 전에 봤을 때 30만 등 밖이었거든요. 30만 등 밖이었는데 예. 네, 입학할 때 최종 학력고사에서 2,000등대에 들어왔죠. 그러면 그 당시 학력고사 한 340점 이 정도 네, 됐어요. 340점 만점이었을 때죠. 그때 2,000등 했으면 그럼 한 300점 정도가 뭐 됐습니다. 가까이 뭐 받았다. 야, 그러면 8개월 전에 모의고사 쳤을 때는 30만 등 같으면 뭐 한 200점 정도. 네, 뭐 그 아래였죠. 뭐 예, 거의 예. 뭐 점수가 거의 안 나왔던 뭐 고등학교 교과서 한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8개월 만에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학습의 성과를 낼 수 없으니 어느 순간에 초몰입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늘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는 와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비법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예요. 짧게 쪼개서 그걸 극대화시켜서 몰입해서 집중해서 그러니까 공장에 그 8개월 동안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공장 다니면서 해요. 3개월만 공장 쉬고 8개월 중에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 아침 7시 반에 회사 가서 일하고 5시 반에 퇴근해서 그리고 나서 버스 타고 성남에서 저기 답심리 서울에 네. 거기까지 와서 학원 듣고 막차 타고 돌아와서 독서실 가서 잠 안 자고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4시에 집에 이제 통행금지 풀리면 집에 가서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공장에 가서 다시 일하고 5시 반에 퇴근해서 또 학원 가고 이렇게 공부를 8개월 한 거예요. 그럼 8개월 동안 학력고사에만 전념한 것도 아니네요. 그럼요. 공장 생활을 하다가 네. 마지막 3개월은 이제 네. 정말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랬죠. 시험 준비를 했고. 네. 그것도 뭐 그냥 상태도 아니에요. 그 이재명 후보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때. 예. 공장에 그때만 해도 폭력이 심할 때니까 뭐 군대나 공장이나 사회가 근데 공장에서 뭐 때리는 게 다반사니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 상태에서도 공장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학원 갔다가 또 독서실에서 밤새고 집에 와서 2-3시간 자고 또 공장 가고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오가면서 학원 오가는 버스 속에서 단어 뭐 10개씩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외우고 공부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예요. 그럼 그때 이재명 후보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습니까? 한 20살 정도 그때 됐습니까? 17살, 18살. 18 그러면 대학에 좀 일찍 입학을 한 그렇죠. 것이네요. 네, 19살 정도 들어간 거. 검정고시는 다 끝내놓고 있던 상태요. 아니요, 검정고시도 그때 해요. 다. 아, 그 8개월 동안에 검정고시를 그렇죠. 중고등학교를 그 시점에 다 마칩니까? 중학교는 그 전에 했죠. 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중학교도 4개월 만에 합니다. 검정고시 공부 딱 4개월에서 중학과정 고위 검정고시 마쳤고 8개월 동안에 대입 검정고시 하고 학력고사 준비 다 해서 그 장학생으로 대학교 들어간 학생이었죠.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야 그런 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범죄자 프레임에 그리고 마치 도덕 파탄자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에 씌워서 이분이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거나
뭔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 안에서 막 우리가 헤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얘기 이제 잠시 후에 좀 하기로 하고요. 공장은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 8개월 동안 이제 학력고사 준비하는 기간에 다녔던 공장은 오리엔트라고 시계 오리엔트 공장. 지금 그 옛날에 전공이라는 왜 그거입니까? 우리가 예. 매 정각되면 정확한 오리엔트 시보가 예. 뭐 10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3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하던 그 오리엔트. 오리엔트 전공은 그럼 오래 다녔습니까? 그 시점만 다녔습니까? 아니면 그 소년공 가장 오래 다닌 공장 중에 하나가 오리엔트.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다녔어요? 한 2년, 그러니까 예. 중간에 한 번 쉬고 예. 그렇게 다녔. 어쨌든 중앙대학교에 이제 장학생으로 입학했을 때는 오리엔트 전공에서 받았던 월급의 한 3배 정도를 장학금으로 네, 받았다고 그래. 보면 그 돈이 20만 원 같으면 오리엔트 전공 다닌 소년공 또는 청년공 한- 시절에는 한 7, 8만 원 정도 월급을 뭐 받았다. 보통 때는 보면 한 5만 3천 원 5만 3천 원. 받았더라고요. 예. 5만 원 3천 원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고스란히 갖다 주죠. 네. 그럼 아버지가 거기서 6천 원 이제 용돈으로 예. 차비하고 용돈으로 주면 그 6천 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3천 원씩 어머니한테 따로 몰래 맡겨서 저금하고 자기 몫으로 그리고 3천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했던 네. 사람이 이재명 후보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그 과거에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네. 뭐 시점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중앙대에 가서 뭔가를 내가 뜻을 펼쳐봐야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뭐 변호사가 된 사유도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변호사 좋다 그럼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이제 본인 표현으로는 하던데 그런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보면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비상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대학교를 꼭 가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포기 아버지가 학원을 안 보내주니까 야간 학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아버님이 안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팔을 다쳐요. 기계에 팔이 끼어서 이제 팔이 끼어서 이제 이 손목이 그러니까 어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손목 바깥 손목의 뼈가 그러니까 어깨지고 나니까 이게 안쪽 손목은 이제 성장하면서 자라잖아요. 성장판이. 바깥 손목은 안 자라니까 이 불균형이 생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도 옳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원으로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하면 나는 살 길이 없네.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이제 그때 보면 이 공부를 막 시작할 무렵이 1981년 이제 봄인데 1981년 3월 2일자 일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살은 그러니까 화살이란 거죠. 살은 시위를 떠났다. 정확히 가서 꽂히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썼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제가 3년 전에 그 도지사 시절에 여쭤봤더니 본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궁적통 그 사투라고. 그래서 본인이 궁하면 통한다. 네, 궁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물러설 곳이 없고, 예. 그러니까 자기 혼신을 다해서 가서 성공해야 내가 살 수가 있고 또 우리 가족 하나는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그런 말도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서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의 빛이 되자. 네, 예. 뭐 그렇게 네. 그러면 보통 그냥 포기해버릴 거 아닙니까? 네. 물러서거나 그냥 대충 왜 내가 이걸 뚫고 나가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좀 천부적으로 타고난 무엇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본인이 계속 그렇게 무조건 앞으로 나갔던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절망하고 좌절해서 2번이나 예. 자살도 시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20알씩 수면제 사다가 먹고 그것도 이제 연탄불 번개탕 사다가 피워놓고 그렇게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했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았죠. 그때 다행히 이제 약사가 예.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약을 준 거죠. 소화제 같은 걸 주고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수면제 이게 먹고도 안 죽은 거죠. 그 약사도 지혜로운 약사였는데 네. 참 생각해보면.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부치는 네. 자식들 뭐 공부를 좀 시켜도 되고 네. 또 머리도 좋았을 거 아닙니까? 네. 왜 굳이 공부를 못하도록 저렇게 말렸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당시가 80년대 전후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공부를 못할 정도는, 왜냐하면 77년도에 우리가 수출 100억 불 달성을 하고 경제 성장기에 이렇게 쭉 이제 가는 시점이어서 공부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래서 보면. 똑같은 질문을 제가 그 그렇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한테 물어봤어요. 예. 둘째 형, 이재영이라는 예. 형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 살 때 대학교를 그래도 다니다가 마신 분이에요. 부모님을 모신다고 학교를 중도에 대학교를 그만두고 와서 시골에 살았던 분인데, 와서 고향에서는 정말 고향 사람들만 위해서 일한 거야. 동네 사람, 뭐 다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그 일 가서 대신 해주고, 면사무소 일 대신 봐주고, 자전거 타고 와서 시장도 봐주고, 그러니까 자기 거 하나 못 챙겨 동네 사람들 것만 그렇게 챙겨주다가 뭐 사기도 당하고 이래서 돈 다 틀리고. 실제로 또 할아버지 때는 재산도 예, 시골에서는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좀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그때는 자기 그 이재명 후보의 형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버지가 더 싫었다. 예, 예. 그런데 성남에 와서 이제 자리 잡으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야, 어정쩡하게 공부해봐야 자기처럼 해봐야 그냥 오히려 살기만 힘들고, 네. 차라리 그런 허황된 꿈 버리고 박박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아서 집을 한 채 장만하는 게, 가족들이 살 집 한 채만 장만하는 게 아버지의 필생의 그 당시 목표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정말 온 식구가 크나 어른 애 할 것 없이 다 나가서 일했고, 그걸 지독하게 아꼈던 게 아버지였다고. 그럼 자기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아버지 마음을.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안동이라는 시골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봉사하고 좀 네.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기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네, 그리고 스스로, 이제 결국 살기 위해서 성남으로 이제 와서 옮기고.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청소 이렇게 정리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사니까 뭐 배워서, 어정쩡하게 배워서 그거 오히려 인생 그 어려워진다, 이렇게 예. 생각했던 거라고. 근데 이런 생각도 잠시 드네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과정과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지만, 부모가 살아왔던 그것이 자신의 경험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새롭게 물려줄 때는 그 경험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전수한다는 건 참 그 자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손도 이렇게 돼서 이제 노동자로도 살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자기는 이제 살 길이 없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죠. 네. 그리고 지독하게 공부한 거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늘 이렇게 이제 살은 당겨졌다. 네. 그리고 사투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면 왜 본인은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두 차례나 시도를 했느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남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가요?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이제 공장에 저기 학원에도 안 보내주고, 자기는 이제 팔은 다쳐서 이게 평생 불구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공장에서 오래 생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자기한테 미래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제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다 좌절하죠. 네. 그랬다가 이제 2번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결심을 하죠. 어떻게든 공부하겠다. 2번 실패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2번 마지막 실패는 이제 16살 때인가 그쯤. 예. 그 앞에는 더 앞이고. 예.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모친과 이재명 후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아버지 공부는 안 시키고 어쨌든 돈 벌고. 어머니는 예. 이재명 후보의 굉장히 하늘과 같은 네. 분이죠. 이재명.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유일하게 재롱을 가장 많이 부린 아들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예. 그 형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자기들은 그냥 경상도 사람들 식으로 무뚝뚝하고 그냥 학교 갔다 오거나 공장 갔다 와도 인사만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13살 나이로 새카맣게 고무공장 다닐 때는 나중에 새카만 고무를 껴서 눈만 반짝반짝 이하고 눈만 반짝이는데 공장에서 돌아오면 엄마 하고 가서 달려가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제 재롱 떨고 공장에서 있었던 얘기도 신나게 하고 그랬던 애가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너무 이 후보를 좋아했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좀 느꼈다. 똑같은 자식인데 예. 세 명이만 이뻐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까지 느낄 정도로 그런 이제 그 부침성도 컸던 그래서 별명이 무던이었다고. 무던이. 예, 예. 무던한. 그 성남에 살 때 몇 남매녀로 이렇게 같이 생활을 그 했어요? 총 이제 7 식구였죠. 근데 그러니까 자식이 5이었는데 이제 성남에서는 4 형제가 같이 살았죠. 네 형제가 같이 살았고 형제 또 남매 같이 이렇게 있습니까? 예. 이재영 형하고 예. 이재명 후보하고 남동생 이재문하고 그리고 여동생 이재옥 예. 이렇게 4 형제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6명이 성남에서는 단칸방에 살았죠. 자 그렇게 그러면 아버지가 다들 돈을 벌자고 이렇게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는 좀 이런 궁핍이 해소가 좀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합니까? 네. 네. 그렇게 참 이 말씀도 제가 단문으로는 글을 통해서 읽어봤지만 오늘 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말로 파편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라고 하면 제대로 아는 분들을 제외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도덕 파탄자다 아니면 범죄자다 그리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예 당을 일극제대로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거짓된 프레임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어떻게 지금 작가님께서는 보십니까? 저는 그걸 정확히 그냥 정반대로 보시면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덕 파탄자다. 이재명보다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저는 우리 정치인들 중에 아마 찾아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결과론적으로도 봐도 잘 알지만 지금 몇 년 동안 검찰청 거의 하나 수준을 투입해가지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동시에 몇 개를 그 법원에 넘겨서 재판받게 했지만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 그럴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그 다른 사람이었나고 보면 아까 어머니 얘기했었는데 그 뭐 도덕 파탄자 뭐 이런 얘기할 때 주로 어머니와 뭐 형제 관련한 얘기들인데 이재명은 얼마나 효자였나. 이재명 후보의 일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 자기가 이제 그 5만 원의 목돈이 생겼어요. 처음 쥐어보는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월급 받으면 다 갖다 줬으니까 5만 3천 원이든 뭐 2만 원 받을 때도 다 갖다 줬으니까. 근데 그 3천 원씩 적립한 게 이제 어머니가 이게 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5만 원 됐다. 너 이제 가져가라. 너 필요한데 써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망설여요. 돈 5만 원 가지고 이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카메라 사는 거였어. 카메라를 한 개 갖고 싶었어요. 자기는 사진도 별로 찍어보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고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는데 찍힐 기회도 없고 찍을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하나 사고 싶은데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는 거야. 남들은 다 반지 하나씩 끼고 있는데 다른 엄마들은 이재명 자기 엄마는 반지 하나가 없는 거야. 손가락에.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제 건빵에 가서 물어봐요. 예. 그 반지 하나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제일 가는 반지 하나를 그 돈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반지를 이걸 살까. 근데 사주니까 또 카메라가 사고 싶고. 그때 이제 이렇게 써놔요. 아까워? 이렇게. 아까워? 에라이 도둑놈아. 은혜도 모르니. 너는 은혜도 모르니. 그래서 결국 자기 카메라 포기하고 그 돈으로 어머니 반지 사드리고. 그랬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덕 파탄자가 될 수 예, 있어요? 예. 그런 어머니를 누군가 건드리거나 훼손했을 때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였죠. 네. 네. 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제 지금까지 네. 이런 이재명에 대한 악마와 프레임에 빠져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걸 왜 몰랐는가?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하는 제도권 언론에서 휘두른 대로 다 가서 아무 근거 없는데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언론은 그러면 이재명의 진가를 최소한 검증을 통하면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만들어갔죠. 저는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기득권에 덤볐죠. 기득권 세력들, 기득권 마피아들한테 도전을 했죠. 처음 성남시장에 도전했을 때부터 부동산 마피아들한테 덤빈 거거든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그 부동산 마피아들이 몽땅 먹게 된 돈을 이재명 후보가 달려들어서 못 먹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나중에 일부 다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 부동산 마피아들이라고 하는 건 언론, 기자들이 다 끼어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법원, 변호사들, 검찰 다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 이 사람들의 기득권 카르텔인데 이걸 깬 거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죠. 즉 덤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덤볐으면, 기득권한테 안 덤볐으면 저렇게 미운 틀이 박힐 일이 없죠.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 덤빈 정치인들은 많단 말이에요, 행정가들. 또 왜 이재명만 그런가? 이재명은 성과를 남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덤볐지만 별 성과를 못 남겨요. 네. 이재명은 유능하게 성과를 남겨요.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냥 남 못하게 방해만 한 게 아니고 그걸 회수해가지고 민관 개발로 바꿔서 5,400억을 회수해서 성남 시민한테 돌려주잖아요. 5,400억의 회수한 건 대한민국 역사에 없습니다. 네. 그전 20년 동안 전국에서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회수한 돈이 그거만큼 안 됩니다. 전국이 다 해서 회수한 돈보다 많은 돈을 기초자치단체장 한 명이 단 하나의 사업으로 회수하는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런 성과를 내는 유능한 행정가였기 때문에 당한 거죠. 다른 네.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죠. 예. 별게 아니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걸 민주당 소위 말하는 네. 진보진영 안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재명이 그런 성과를 내고 우리가 원래 바라던 정의롭고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성과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면 다 박수 짓고 그래 제대로 하면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일종의 동의 같은 게 학생운동도 해보셨으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잘 정착을 못하지 않습니까? 즉 그건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원래 민주당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가령 경상도였으면 절대 민주당 안 할 사람들이 네. 거기 들어와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실제 행동하거나 취하는 데 있어서는 사적 이익을 앞세우고 공적 이익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있었죠. 실제 이재명 후보가 싸웠던 사람들도 처음에 성남시에서 싸웠던 대상들이 민주당하고 연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처음 이렇게 악마로 몰아넣는 데 작용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 있었고.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성남에서 시장을 하면서도 네. 보통 이제 시민운동 단체도 많이 있고 거기 노동단체도 있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을 했던 그룹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하고도 뭐 별로 친하게 지내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제 그런 점은 그러니까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그래요? 아닐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시민운동하고 이건 본인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그러니까 그런 운동 기득권 같은 게 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가령 우리 중앙대학교 예. 안으로 좁혀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싫어하는 사람은 동문이어도 싫어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 다닐 때 운동권에 들어와 있지 않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한 친구들한테는 좀 생소하고
약간 뭐 저기 한 거죠. 자기들은 운동에 있어서는 주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운동에서도 주류가 아니었던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곁을 잘 주는 편은 아니에요. 네. 만나면 이제 저도 학교에서 학교 일도 좀 보직을 맡아서 하고 그러면 이제 동문들이나 이렇게 뭐 만나면 정치인들, 단체장들 만나면 뭐 정당에 관계없이 동문이니까 서로 뭐 아우 형님, 선배, 뭐 후배 이렇게 말도 트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원래 있던 기득권 구조도 좀 인정해줘야 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념적 또는 이제 정치적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화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쪽 다 이재명의 진가를 모르니까 기득권 구조에서는 완전히 괴물이 와서 우리 이익을 다 파괴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정통 운동권 쪽에 보면 저 뭐 아니 뿌리도 없는 사람이 뭐 자기가 뭐 운동하는 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그 약간 이제 이방인이기도 하고 좀 이질적 요소가 많으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쭉 일관되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돌이켜 보면 예. 아, 좀 차갑네 사람이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좀 뭐 살갑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좀 부탁하면 웬만한 거 들어줄 수도 있고 이 정도 뭐 그래도 시장이고 도지사면 좀 해줄 수 있을 텐데 뭐 안 해주는 거죠. 그런 거 없는 거죠 일체. 예. 그런데 돌이켜 보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거 해줬으면 예. 지금 이재명 후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예. 때문에 일체 타협하거나 이렇게 비리 이렇게 뭐 서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걸 안 하고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이 별로 없죠. 제가 차갑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 그렇게 원칙에 벗어난 것과 타협하지 않은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민 주권의 국가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신의 가치와 철학 때문입니까? 전 그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 동전의 양면처럼 같아요. 네.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실제 성남시장 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비리에 연루되면 끝이다. 괜히 그 막걸리 한 잔, 맥주 한 잔 얻어먹고 인생 망치지 마라. 네. 돈 몇 푼 받고 공무원 생활 끝장내지 마라. 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무원 비리다. 그래서 무슨 사건 생기면 업자들 잡아다가 너 공무원 관계된 거 하나만 털어놔봐. 그러면 네 죄는 감해줄게. 이렇게 해서 공무원부터 잡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그런 데 연루되지 마라. 인생 그렇게 포기하지 마라. 더군다나 나하고 같이 일하면 없던 것도 당한다. 응? 내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다 붙여놓거든요. 근데 네. 요새 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는데 청렴, 영생, 부패, 적사 그걸 네. 화장실에 붙여놨던 사람이 청렴 영생, 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적시 죽는다. 바로 죽는다. 그걸 교육 공무원 교육 시간마다 얘기하고 예. 화장실에까지 붙여놓게 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근데 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붙여놓고 사실 알고 보면 지는 더 부패한 사람인데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계속 프레임을 가져와서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받았다는 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책 나오고 대장동 사건이 처음부터 그렇게 공격받았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네. 이제 선거 때 그러니까 들고 나와서 그걸 마치 부패처럼 했는데 그 전까지 다 대단한 업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뭐 몇천억을 생겼다는데 이 후보가 거기 뭐 그래도 몇 푼은 받았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건 왜냐하면 캐릭터란 게 있거든요. 사람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 사람. 가령 돈을 뭐 누가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이런 걸 뭘 주시냐 그러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뭐 이런 건 저는 안 받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좀 어렵대던데 좀 뭐 힘 좀 한번 써주시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져가게 하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은 이거 얼굴에다가 그냥 바로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게 세 번째가 이재명 후보의 네. 캐릭터예요. 그래서 시장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CCTV 달았잖아요. 자기 사무실에.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이 방송 보고 계신데요. 제가 좀 더 어렵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정치인은요, 네. 관계를 한 50% 중시하고 또 50%는 역량이나 실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쨌든 잘하는 점을 적정하게 섞어서 관계와 저는 실력을 한 50대 50만 배합해도 네. 굉장히 사람을 쓰는데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관계에 대한 중시 그리고 역량에 대한 중시를 굳이 비율로 따져서 한번 보면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인정을 하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관계에 대한 비율과 이렇게 실력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저는 한 9대1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도 이 실력과 이거 그 실력이란 게 신뢰잖아요. 네, 예. 신뢰도 실력의 하나죠. 예. 믿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일관되게 정직하게 일하는 그 검증을 위한 관계 일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친명, 찐명 얘기 많이 하는데 전 그 구별하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친명인지 찐명인지 구별하는 거 그 사람 진짜 일 잘하나. 벌써 일 잘하고 맡은 바 역할을 정확히 해내는 사람 그 사람 친명 맞다. 말만 많고 일 못하는 사람 친명은 아니다. 제가 교수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사전에 우리가 예고돼 있는 질문과 이제 답변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같이 일을 한다는 사람한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죠. 야, 그런 유형이면 관계는 출발 지점에 불과하지 모든 것은 실력으로 검증한 사람이다. 네. 그런데 보통 정치판은 5대5인데 진짜 나쁜 부패한 놈은 관계가 9고건 실력이 1인 사람도 천지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재명 후보는 관계를 한 일 정도 하는 것은 관계는 출발 지점에서 서로 알아왔던 과거의 일종의 이염새 같은 건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실력으로 다 평가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서 네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기다리면 기회를 주거나 아니 운이 없으면 일 못하는 거지 너무 매달린다고 자리 찾을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꼭 우리 짜고 치는 고수도 같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예. 뭐 그런 사람들 그 곁에 남아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네, 가까이 그렇죠. 일했던 사람이 내가 민주당인데 성남 출신인데 네. 변호사 출신인데 학교 동문인데 경북 출신인데 안동인데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가 기득권 구조를 형성하는 그 일종의 네트워크가 먹히지 않으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이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욕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나쁜 프레임을 가지고 막 공격할 때도 이재명을 방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뭐 그렇게 하여튼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 경험도 많고 지식도 총량에서 훨씬 더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이런 이재명의 진가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재명을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중이 당원들이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이재명의 진가를 먼저 알아봤다. 이건 또 무슨 일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 당원들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일할 사람이 누군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요? 저 사람이 어디 줄 서서 다른 줄에 가지 않고 나한테 내가 권력 잡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우리 말 잘 듣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줄 사람 누군가. 국민들은 그걸 바라잖아요. 국민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한테 속았습니까? 정말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국민들 위해서 일하더니 결정 순간에 가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아서고 국민 배신하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왔죠. 근데 국민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저 사람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골라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높아진 수준에 들어온 사람이 이재명인 거죠. 네. 이재명이 가서 한 거 아닙니다. 이재명의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은 거죠. 다른 정치인들이 그 국민의 눈높이에 못 쫓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이재명은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국민들의 수준이 당원들이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건데 네. 왜 그러면 더 똑똑하고 더 지식이 많은 네. 민주당이라는 공당과 기득권 구조 정권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왜 이재명과 함께 내 실력 발휘해서 더 좋은 나라 만들자라고 왜 선택을 못했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예. 우리가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힘은 뭐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은 정통성이 국민과 함께 그 정통성 속에 자기들이 늘 중심에 있어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당내 기득권 구조와 그리고 당원들 간의 정면 그렇죠. 충돌 현상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갭이 생겼고 옛날에는 정말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동원의 대상 네. 선거 때만 주인이죠. 투표 한번 나한테 해주는 때 필요한 사람. 선거 때 필요한 도구가 국민이었죠. 예. 국민의 도구가 정치인이 아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정말 자기 삶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구가 누군가. 그걸 찾았고 바로 이재명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가장 맞는 정확한 도구라고 판단한 거죠. 그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진 걸 다른 정치인들이 몰랐던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난 총선 때 전부 정리됐다고 좀 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정당을 많이 해본 사람이 네. 정당 기득권 구조 안에 갇혀 있으면서 네. 당원이 중요하냐 대의원이 중요하냐 네. 표를 몇 대 몇으로 우리가 그 비율을 정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끊임없이 대의원 중심 그리고 그렇죠. 지역위원장 중심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 자기가 예.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예. 가지고 했죠. 그래서 당원 늘리라고 그래도 안 늘리죠. 관리하기 예. 불편하고 또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당원들이 폭증했거든요. 네. 막 들어왔을 때 이제 주위에서 또 욕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 봐라 자기 이제 완전히 혼자 독식하려고 당원들까지 다 늘리고 있다. 막 네. 이러면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는데도 당 내에서는 오히려 이재명의 독주 체제 견제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당이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1인 중심 체제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언론에서 또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1인 중심입니까? 당원 중심이죠. 예. 국민 중심의 당으로 변한 거죠. 예. 그걸 아니 그럼 자기들도 당원을 늘려야죠.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뭐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당원 입당 원서를 받았나요? 예. 다 스스로 들어온 국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네. 자 인천계항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를 해본 이제 평론가들조차 그보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일단 낙선을 했으니 네. 한 6개월에서 1년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그 높은 지지율을 어느 시점에 당에 다시 들어와서 펼쳐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당시에 국회의원 출마로 선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 제가 잘 아는 후배 한 명도 그 반대했다가 예, 그래요. 그래서 너 안 잘리냐? 예. 안 잘렸더라고요. 이 예. 후보가 그 얘기를 이제 다양하게 들은 거죠. 네. 반대한 사람 얘기도 듣고 찬성한 사람 얘기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는데 제가 볼 때 이 후보는 뭘 생각했냐면 자기가 여기서 정치 일선에서 후퇴해 버렸을 때 빠져버렸을 때 그건 이제 한편으로 우리 과거 정치사를 보면 책임지는 일이기도 하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패배의 책임을 피하는 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 가서 뭐 유학한다고 몇 년, 1년 있다가 네, 오고 그래서 이제 책임도 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원들의 패배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국민들. 네. 저런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나. 저건 아니지. 예. 그래서 너무 상실감과 패배감이 컸는데 자기가 이제 물러났을 때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우가 유지될 수 있냐는 거죠. 민주당의 대우가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권 싸움을 하면서 당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그 좌절하고 실망한 국민들, 당원들이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등을 돌려버리는, 그래 버리면 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는 더 강고하게 되고 이쪽은 대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대우를 지킬 수 있나? 질서 있는 퇴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40% 넘게 득표한 득표력이 있잖아요. 네. 그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래도 버티고 있어줘야 이 대우가 안 무너질 거다. 그래. 그런 깊은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춰지는 것은 책임 안 지고 또 국회의원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괴로워했겠습니다. 네, 어렵게 결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후보 스스로 본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전쟁에서 지면 대우가 무너진다. 그 집단이. 근데 다행히 그 대우가 무너져도 상대가 잘하면, 이긴 자들이 잘하면 그 나라가 괜찮다. 근데 이긴 자들이 잘 못하면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다. 네. 왜냐하면 준비된 다른 세력도 없으니까. 졌던 세력이 다시 그러면 잘못하는 이 집권 세력을 대신해서 대안을 내고 그걸 이끌어가면 되는데 이거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아무 대안이 없다. 그럼 나라가 정말 망한다. 그게 지금까지 세계사의 경험이었다고 이재명 후보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참 부끄러운 것은 네. 그 당시 출마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했지만 자, 출마를 한다는 것이 소리, 작은 이익을 취해서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해야 되느냐는 그 생각이 저도 없진 않았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 그 시점에 이재명 후보는 대의를 생각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욕을 듣더라도 그렇죠.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라는 이제 강한 자기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에 초기에 조금만 잘했으면 예. 이 후보가 출마 안 했을 거예요. 예. 이 후보 초기에 딱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끼웠잖아요. 네. 용산 이전 뭐 국민들 다 반대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걸 그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더군다나 국방 주요 부서를 다 내쫓고 네. 그걸 그리고 이제 뭐 공기업들 매각하겠다, 인천공항 매각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잘못된 길로 가겠다는 네.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빠져버리면 그리고 그냥 민주당이 무력화되면 정말 나라에 대안이 없다. 그런 이제 아주 큰 결정을 할 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사결정의 일종의 프로세스, 절차나 원칙 같은 게 좀 남다른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원 주권주의가 오고 있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통찰력, 그리고 지금은 내가 더 큰 책임을 위해서 작은 비판을 받더라도 크게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결단 같은 것은 이재명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장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결정을 할 때 이재명이 특정한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뭔지 좀 궁금한데요. 후보의 굉장히 큰 장점은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경청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때도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다 의견을 두루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조언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내릴 결론에 맞는 사람들 의견을 듣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 이해하고 있어요. 결론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두루두루 물어보면서 맞아요. 마치 동의를 구하는 하는 절차처럼. 것처럼 실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동의하는 사람들 의견만 예. 청취를 하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러지 않고 실제 그걸 다 듣고 정리력이 있어요. 그래서 손익 계산을 정확히 해보는 예. 사람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생길 문제, 저렇게 했을 때 생길 문제를 정확히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서 잃을 것, 이렇게 해서 얻을 걸 계산해보고 얻을 게 더 크고 중요할 때 그걸 선택하는. 아마 이제 그 개항 출마도 그렇게 계산해봤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욕을 먹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건 읽는 건 작은 것이고 네.
나라를 잃지 않는 것, 미래를 잃지 않는 것, 이건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죠. 그리고 A안, B안도 다 생각. 이재명 후보는 늘 대안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안을 뭐 절대 그냥 지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늘 두 개를 준비하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졌을 때 새벽 3시 40분인가 당사에 가서 저기 승복 연설하거든요. 예. 그거 할 때 다 반대했단 말이야. 참모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예, 예. 아직 뭐 몇 표가 더 남았으니까. 해봤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때 결심을 한 거죠. 내가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고, 그렇다면 빨리 가서 승복해주고 윤한테 그 축하를 해주는 게 국민들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않고 축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통합해서 일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도 두 개가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연설 발표문 두 개가. 네. 다른 사람 한 개 준비해. 두 개 중에 딱 준비해놓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빨리 가지고 나서 신속하게 두 번째 정말 얼마나 들고 나가기 네. 싫었던 거겠어요. 이쪽 거 들고 가고 싶지. 네. 이쪽 거 들고 가고 싶었겠어요. 가져가서 하는 그 준비된 사람. 가장 네. 잘 준비한 이재명 후보가 일을 잘하는 건 그냥 아무거나 저질러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계산하고 준비해서 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뭐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철두철미하고 정리도 잘하고 통찰력도 비전도 확실히 더 있는데 왜 이 사람은 국민들을 상대로 아니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국민이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정치인이 좀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국민 위에서 좀 끌고 간다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선한 마음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 공적 가치가 있으면 우리 좀 잘 나눠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 또는 리더가 갖고 있는 일종의 덕목처럼 생각하는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고 그 정치라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의 함이 숨은 뜻이 뭐냐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주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걸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내서 성공시키는 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이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만들 때 인터뷰를 길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10시간을 가까이 했습니다. 10시간. 뭐 밥도 안 먹고 10시간 하는데 우리는 그때 팀을 짜서 갔으니까 다 돌아가면서 좀 쉬다가 오고 뭐 담배도 한 대 피우고 네. 간식도 먹고 그런데 이분은 간식도 안 먹고 10시간 동안 얘기해요. 근데 그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좀 5명이 같이 갔었는데 이제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한 분 데려가서 보수적인 이제 성향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경상도 출신이고 그래서 이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이분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30대 이제 젊은 여성도 데리고 들어가고 또 그때 이제 워낙 이쪽에 대한 이제 혐오감들을 많이 키우고 있을 때여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을 정확히 1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한 번도 얘기를 끊지 않았어. 이 사람들. 다 무슨 얘기인지 다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얘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설득해냈어. 그래서 나올 때 굉장히 이 갔던 사람 모두가 사실은 설득되고 감동되고 우리가 잘 몰랐다. 굉장히 미안하네. 라고 하고 얘기 나오게 만들어. 그래서 이재명을 욕하는 사람들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이재명을 알면 절대 그럴 수. 성남시를 한번 보면 알잖아요. 성남시 첫 시장 선거할 때 이겼잖아요. 그럼 성남시 특히 분당구라는 데가 어떤 겁니까? 신강남이라는 데잖아요. 강남하고 투표 성향이 거의 똑같은 데입니다. 근데
분당에서 이재명 후보 두 번째 나왔을 때 득표율 5%가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 성향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분명하게 일을 잘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탄천에 예를 같으면 비가 오면 탄천에 이제 물이 차니까 일주일 지나야 다시 거기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시장 된다 하면은 다음 날 가면 벌써 딱 청소 싹 물 뿌리고 있고 오후 되면 가서 운동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야, 내가 그 당 좋아하지 않지만 일하라는 마음에 든다. 나 다음에 찍어줄게. 실제 찍어준 거예요. 이재명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이제 행정가에서 당 대표에서 네. 그리고 도지사에도 이제 실적을 이제 냈던 분으로서 이제 충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이재명의 진면목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표적으로 가서 우리는 합시다. 그건 약속이 돼 있으니까 정말로 혼자 갈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가서 표 찍자.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 약속된 바고요.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재명이 실제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나 잘할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도자를 볼 거다. 네. 그러니까 DJ와 같은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보게 될 거고, 노무현과 같은 도전 정신을 가진 지도자를 볼 거다. 그 누구보다 유능한, 저는 일할 줄 아는, 일을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일하는 걸 한번 유심히 보세요. 돌파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냥 아무거나 저지르지 않습니다. 일하는 순서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것, 해낼 수 없는 걸 그게 옳다고 해서 저질러서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성남시 경기도 일하면서 그렇게 일한 거 보셨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준비해서 그걸 맨 앞장 세워서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탄력과 그 모범을 삼아서 나머지 일을 밀고 나가서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마치 기함 같은 거죠. 예. 딱 함대를 끌고 나가면서 그 함대를 중심으로 함대가 중심을 치고 나가면서 나머지 과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역량.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알 줄 알고 일의 경중을 가릴 줄 아는 중하고 약한 것.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중심으로 중요한 걸 치고 나가고 나머지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되면 우리 지금 주변의 상가들 분위기 좀 6개월 안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정치 구조에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다. 그럼 그런 이제 호흡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좀 실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충분히 있느냐. 또 관료 조직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성과나 효율보다는 그냥 눈치 보기에 그냥 찌들어 있는 피로감이 엄청나게 누적된 이 관료 사회가 또 바뀔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또 국민 통합 문제는 이번에 어쨌든 찍지 않는 쪽이 한 30~40% 정도가 나온다 보면 이 사람들은 계속 또 공격을 하면서 국민 통합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난마가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대로 풀려면 팀 플레이가 돼야 하고 또 이런 좀 대통령의 철학에 맞출 수 있는 인재가 충원이 돼야 하고 국민들도 의샤하면서 해야 하고 좀 더 가면은 이게 당장 우리 대중들은 성과가 없으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수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막 의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만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의 여건들은 지금 어떠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비록 한계가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섭섭함도 많고 아쉬움도 많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쌓아진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나 이런 데.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그 정권 내놓은 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차관 하나 시키려고 해도 시킬 사람이 없는 공무원 사회에서 다 이쪽 편은.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하면서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발탁할 인재들이 각 부처
또 각 분야에 다 산재해 있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다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예전 같으면 정말 이쪽은 생각은 좋지만 일 시킬 사람이 없다, 해본 사람.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사람을 발탁할 줄 알고 발탁한 사람들을 일 시킬 줄 안다. 막 아주 쉽게 성남시 때 보면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언덕바지 이런 동네니까 눈 오면 뭐 쌓여가지고 다음날 차가 못 오르내리는데 그거 제설 작업하는 정권을 그 제설 작업하는 팀장한테 줘요. 그리고 그 팀장한테 인력 동원권을 다 줘요. 그 다음날 공무원 출근시키는 거예요. 시장부터 다 전원을 동원시킬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동원돼서 시장이 직접 그 사람이 동원 가지고 지휘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도 거기 가서 일하는. 그래서 권한을 정확하게 주고 그리고 책임을 맡기는. 그런데 왜 성과가 안 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 예전은 일주일 동안 차 못 다니던데 당장 다음날 아침 차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정확하게 권한을 주고 일을 시키는.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묻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경로만 하는 그런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른 대통령이겠죠. 자, 2025년 6월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은 네. 그 이전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달라집니까? 그럼요. 완전히 달라진다.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그리고 노력하면 크거나 작거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노력이 존중받는 사회. 그렇게 노력해서 이룬 성공이 존경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남들 다 교복 입고 학교 갈 때 회색 작업복 입고 공장에 가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기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기회를 가지고 일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시 일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했던 정책들이 다 그런 겁니다.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뭐 퍼주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서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 준 사람이 이재명 후보였죠. 그래서 그 생리대 값 하나 없어서 남몰래 울어야 했던 애들을 위해서 생리대 무상 지급하고, 교복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교육 복지부로, 이런 것들이 다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어도 노력할 기회를 주는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게 노력하면 크든 작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게 이재명 후보가 해온 일이고 그런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노력으로 백과 학연과 지연 권력 동원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 마음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단 1.1핵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간다. 저는 뭐 믿어 심지 않습니다. 탄핵 했던 그날 처음 이제 국회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내란 기간 동안 탄핵 결의한 다음에 처음 국회 밖에 나와서 여의도에서 연설할 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 그 다음에 사석에서 한번 들었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에서 그 추운 겨울에 온 국민이 고생해서 정권 바뀌었는데 국민들 삶은 뭐가 달라졌나? 국민들 삶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다. 민주당 리더만 좋아진 거 아니냐? 우리가 다시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다시 이런 실망을 국민에게 안겨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한 번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참아주지만 또 그런 실수하면 우리 진보 민주 세력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 얘기하더라고요. 그 연설 때도 했고 사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민들이 뭘 섭섭해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마음을 적어도 임기 내내 가져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궁핍하게 살다가 어떤 기회가 와서 출세를 하게 되면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출세했으니까 나도 이제 더 큰 걸 얻었으니까 오히려 떵떵거리고 이러면서 정말로 과거에 살아왔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벼락부자 되고 네, 벼락 그렇죠. 정치인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기 모습. 어제를 그 망각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신의 삶을 뭐 그것이 어쨌든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 지금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면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은 왜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인상 깊게 들었던 증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최원준이라고 저 경상대 교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같은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중대 출신 아닌데 그분은 나이가 조금 많고 그때 이제 그 고시원의 가장 그러니까 선배였고 이재명 후보는 그때 그 고시원의 가장 막내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고시원에서 그 여러 번 이제 떨어졌던 그 고시원에 나이 많은 이제 고시생 한 명이 이제 다른 고시생들이 좀 떠든다고 욕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공돌이 같은 새끼들이 응? 시끄럽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 전에 가만히 듣고 있던 이재명 후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딱 일어서 정색을 하고 항의를 했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떠들었으면 우리를 욕해야지 왜 아무 상관없는 공돌이들을 욕하냐. 공돌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 그래서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고참이었던 최원준 그 경상대 교수 그분이 이제 저녁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어린 이제 후배들 데려가서 막 맥주 한 잔 사주면서 야, 넌 이제 공돌이 아니잖아. 너 이제 공돌이도 아니고 너 이제 고시면 붙으면 변호사 되고 법관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너 뭐 그 공돌이 욕한다고 네가 왜 발권해?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저 같아요? 모든 공무원들이 노동자들이 공부해서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왜 걔들 욕해요? 그런 사람이 이재명. 그럼 국민은 이제 이재명 시대에 어떻게 바뀝니까? 국민은 어떻게 바뀝니까? 국민은 이제 주인의 대접을 좀 받겠죠. 예. 저는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재명과 끊임없이 지금까지 소통해 왔듯이 과정들을 좀 공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의 결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하는 과정들을 다 내보이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저는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재명 후보의 일하는 능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저 경기도 그 왜 계곡 유명한 계곡 정비할 때 그 결정적인 힘이 그 과정을 보여준 거거든요. 거기 가서 그 계곡에 불법 시설 해놓고 영업하는 주인들하고 대화하잖아요. 그 대화를 무슨 밀실에 들어가서 쇼부 본 거 아니거든요. 토론하잖아요. 그럼 막 거칠게 항의한 사람도 있고 욕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했어. 어떤 걸 400만에 조회했어요. 경기도민들 중에 아마 그중에 한 300만 봤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이재명 지사의 말이 이건 맞고 저건 좀 무리하나? 그리고 저건 뭐 그 사람들 사정도 이해하지만 저건 아니지.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불법 앞으로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걸 통해서 여론들이 조성되는 도민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곡 주인들이 안 바뀔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교육들도 무조건 또 몰아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대안들을 또 방법들을 찾아주고 이런 과정들을 경기도민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해결한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그렇게 해결해내는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스스로 그 과정을 지켜보고 무엇이 옳은가 다른가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의견대로 국정이 결정되는 걸 전 볼 수 있을 테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역할도 전 요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권리만 내가 주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주인 아니잖아요. 주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국민이죠.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엄숙해진다.
뭔가 좀 국민으로서 자존감이 생기는 것 같다. 대접을 많이 받아서 참 좋겠다라는 것보다 이런 대통령이라면 정말로 손잡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확신으로 저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역사적인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도 저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시대를 국민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는다, 이걸 부족합니다. 좀 더 이걸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약간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 선거일까지 여러분들이 이 뜻을 절대로 잊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러, 그리고 주권자로서 정말로 나서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이 이재명이 되는 그걸 향해서 우리 함께 떠나보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때 우리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가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 오늘 교수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특집 인터뷰 필요하시면 우리 방현석 작가님,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뜨겁게 호응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도 책도 있고요, 인간 이재명 책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사서 읽어보시면 못다한 얘기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